민박집의 얇은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자 도스는 새벽녘에 잠에서 깼다. 다시 잠들려 몸을 뒤척였지만 소용이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특히 등과 어깨 쪽으로 통증이 심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시추선에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더플백에서 러닝복을 꺼내 입은 그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집안은 예상대로였으며 거실과 식당 곳곳에는 작은 나무 뚝배 장식과 범선 그림들이 놓여 있었다. 벽난로 위에는 오래된 백희가 걸려 있었고 문에는 강줄기가 표시된 지도가 붙어 있었다. 집주인들은 아직 깨지 않은 상태였다. 어제 체크인할 때 꽃다발을 방에 두었으니 아침 식사는 8시에 하라는 안내를 받았기에 약속 시간 전까지 움직일 여유가 충분했다. 밖으로 나오자 이미 세상은 환했다. 강 위로 옅은 안개가 구름처럼 깔려 있었지만 하늘은 어느 방향으로나 맑고 푸른 빛이었다. 공기는 벌써 따뜻해서 앞으로 날씨가 더 더워질 것 같았다. 그는 어깨를 몇 번 돌린 뒤 도로에 올라 조깅을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자 몸이 풀리며 속도가 안정되었다. 오리엔탈의 작은 시내로 접어들자 길은 한산했다. 골동품점과 철물점, 부동산 사무실들을 지나쳤고 길 맞은편에 업인 식당 앞에는 차 몇 대가 세워져 있었다. 강가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 소금기와 소나무 향이 섞인 냄새가 깊게 밀려왔다. 마리나 근처의 북적이는 커피숍을 지나자 몸의 뻣뻣함이 거의 사라져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갈매기들이 울어대는 마리나에서 사람들은 보트로 아이스박스를 옮기고 있었고 그는 소박한 낚시 도구점을 지나쳐 계속 달렸다. 제1침례교회를 지나며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바라보았고 어린 시절에도 저런 모습이 보였었는지 떠올려 보았다. 이어서 모건 테너의 사무실을 찾기 시작했다. 약국과 동전 판매점 사이에 낀 작은 벽돌 건물에서 명패를 발견했다. 다른 변호사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지만 서로 협력하는 관계는 아닌 듯 보였다. 턱이 왜 테너를 선택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오리엔탈 시내 끝자락에 다다르자 도스는 큰 길을 벗어나 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계속해서 달렸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머릿속에서는 아만다와 보노 가족의 모습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특히 감옥에 있을 때는 아만다 외에 메릴린 보노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선고 공판에서 증언하며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졌음을 알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보노 박사가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였다. 결국 메릴린 보노는 집을 잃고 부모님이 계신 과수원으로 돌아갔지만 고단한 삶은 계속되었다. 은퇴한 아버지는 백이종 초기 증상을 앓고 있었고 어머니는 당뇨를 앓고 있었다. 과수원에서 버는 돈은 대부분 대출금을 갚는 데 쓰였다. 부모님 두 분을 거의 전담해서 돌봐야 했기에 메릴린은 파트타임으로만 일할 수 있었다. 적은 월급에 부모님의 사회보장 연금을 합쳐도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 벅찼고 때로는 그조차 부족했다. 낡은 농가는 여기저기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과수원 대출금은 결국 체납되었다. 도순이 출소했을 때 보노 가족의 상황은 이미 최악이었다. 반년쯤 지나 사과하기 위해 농가를 찾아갔을 때 문을 열어준 메릴린은 창백한 피부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어 단번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메릴린은 도슨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당장 떠나라고 소리쳤다. 그가 남편을 죽이고 인생을 망쳤으며 지붕 수리비나 인건비조차 없는 처지라고 울부짖었다. 은행에서 과수원을 압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경찰을 부르겠다는 경고가 이어졌고 도스는 결국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돌아와 낡아가는 집과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사이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다음 주가 되자 도스는 턱에게 받은 급여와 출소 후 모은 돈 전부를 수표로 만들어 아무런 메모 없이 메릴린에게 보냈다. 그 후로 몇 년이 흐르며 메릴린의 삶은 점차 나아졌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농가와 과수원을 물려받은 그녀는 고생 끝에 대출금을 모두 갚고 집을 수리해 온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인터넷을 활용해 수제, 통조림, 판매 사업을 시작한 덕분에 이제는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업이 성장했다. 재호는 하지 않았지만 레오라는 이름의 회계사와 16년째 교제 중이었다. 아이들도 각자의 길을 갔다. 숨가로노데이 어려운 너는 지와지기로 갔다. 에밀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롤리로 옮겨 백화점 매니저로 일하며 훗날 어머니의 사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했다. 앨런은 대학에 가지 않은 채 어머니가 마련해준 이동식 주택에서 살며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고 사진 속 모습은 늘 행복해 보였다. 도스는 루이지애나에서 매년 한 번씩 가족들의 소식이 담긴 사진과 짧은 글함을 전달받았다. 고용한 탐정들이 세세하게 조사했지만 깊게 파고들지는 않았다. 가족들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자신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사고가 났던 그날 밤부터 바랐던 유일한 일이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익명 계좌를 통해 매달 수표를 보냈다. 가족이 겪은 가장 큰 상실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조용한 거리를 달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보상을 다하고 싶었다. 아비콜은 열이 올라 몸이 떨렸고 속이 메스꺼웠다. 이틀 전 야구 배트를 휘두르며 시비를 걸어온 남자를 공격했다가 헛떡 아래 복부를 깊게 베었다. 오늘 아침에는 상처 부위에서 하수구 냄새가 나는 초록색 고름이 흘러나왔다. 수의사 사무실에서 훔쳐온 항생제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장담했던 사촌 켈빈을 배트로 내리치고 싶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달리고 있는 도슨의 모습이 보였다. 아비는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며 시선을 옮겼다. 뒤편 편의점 안에 있는 테드가 도슨을 발견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만약 봤다면 멧돼지처럼 가게 밖으로 튀어나왔을 것이다. 테드는 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도슨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려왔다. 아마 엘라와 함께 지내는 지저분한 집에서 칼을 갈거나 총과 수류탄 같은 무기들을 점검하고 있었을 것이다. 테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분노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9년의 수감 생활조차 그를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했다. 최근 몇 년 사이 테드를 다루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졌지만 아비는 오히려 그 점이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테드의 폭력성 덕분에 마약 제조에 가담한 사람들이 아비의 규칙을 철저히 따랐기 때문이다. 가족들조차 테드를 두려워했기에 아비의 사업에 간섭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아비는 동생을 아끼지는 않았지만 도구로서 가치 있게 여겼다. 하지만 도슨이 마을로 돌아온 이상 테드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다. 턱의 죽음 때문에 도슨이 올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조용히 조문만 하고 아무도 모르게 떠나길 바랐다. 그것이 상식적인 판단이었을 것이다. 특히 도슨은 자신의 삐뚤어진 코를 볼 때마다 사리를 느끼는 테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을 만큼 영리한 사람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아비는 도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지만 테드가 불필요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원치 않았다. 연방 요원들과 주, 경찰, 보안관까지 가업에 참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법이 그들을 두려워하던 옛날과 달리 요즘 경찰들은 헬리콥터와 사냥개, 적외선 장비는 물론 곳곳에 끈앞을까지 두고 있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을 고려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오직 아비의 몫이었다. 도슨은 테드가 평소 상대하던 약쟁이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영리한 인물이었다. 무장한 상태였던 테드와 그의 아버지를 동시에 때려눕혔을 만큼 실력이 확실했다. 도슨은 아비나 테드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늘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필요하다면 무자비해질 수 있는 그라면 테드도 주춤했겠지만 제정신이 아닌 테드에게는 통하지 않을 일이었다. 가족 절반이 약에 취해 멍청한 짓을 저지르는 마당에 테드마저 다시 쫓겨나는 상황은 피해야 했다. 하지만 도슨을 보고 테드가 폭주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그는 다시 판사 앞에 서게 될지도 몰랐다. 그 생각에 속이 뒤틀리며 메스꺼움이 심해졌다. 아비는 몸을 숙여 아스팔트 바닥에 구토물을 쏟아냈다. 손등으로 입가를 닦아내는 사이 도슨은 마침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테드가 여전히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아비는 안도하며 그에게 도슨을 봤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에 몸이 떨려왔다. 상대가 호토카를 가지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비는 상대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캔디에게 흑심을 품은 이들에게 경고를 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운에 맡기지 않고 일단 공격을 시작하면 끝을 볼 생각이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는 하겠지만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는 남자는 누구든 용납할 수 없었다. 캔디가 화를 낼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소유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했다. 다만 그 예쁜 얼굴에 상처를 내어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는 않았다. 캔디는 아비코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했다. 몇 번 데이트를 했다고 해서 그가 자신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캔디는 아비처럼 고집센 남자들을 다루는 법을 이미 오래전에 터득했다. 24살인 그녀는 17살 때부터 홀로 서기를 하며 금발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특유의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지루한 남자라도 특별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법을 알았기에 지난 7년 동안 유용하게 활용해왔다. 윌밍턴의 노신사에게 받은 머스탱 컨버터블과 찰스턴의 중국인 남성이 준 금죄의 불상이 그 증거였다. 아비에게 돈이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기꺼이 돈을 내어주며 스스로 왕이 된 기분을 느낄 것이 분명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몇 달 전 오리엔탈에 도착했을 때는 콜 가문에 대해 전혀 몰랐으나 알게 되면 될수록 아비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꺼려졌다. 아비가 범죄자라서가 아니었다. 애틀랜타에서 코카인 딜러에게 수만 달러를 뜯어냈을 때도 상대는 그 관계에 매우 만족했었다. 문제는 테드라는 인물 곁에 있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이었다. 아비가 올 때면 테드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캔디는 그가 무서웠다. 곰보 피부나 누런 치아 같은 외형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소름 끼쳤다. 특히 그가 웃을 때면 마치 그녀를 목졸라 죽이거나 키스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즐거울지 고민하는 듯한 잔인함이 느껴졌다. 처음부터 테드는 소름 끼치는 존재였지만
아비와 시간을 보낼수록 두 사람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들어 아비가 보여주는 소유욕은 공포심마저 불러일으켰다. 이제는 이곳을 떠나 버지니아나 플로리다 어디든 가야 할 때였다. 당장 내일이라도 떠나고 싶었지만 수중에 돈이 부족했다. 이번 주말 동안 바에서 손님들을 잘 상대해 돈을 모은다면 아비가 눈치채기 전에 일요일쯤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편 앨런 보노가 운전하는 배달 트럭이 도로 중앙선과 갓길 사이를 갈지자로 움직였다. 그는 다리에 담배갑을 툭툭 쳐서 담배를 빼내려 했고 동시에 다리 사이에 끼워둔 커피잔이 쏟아지지 않게 애를 쓰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개에 관한 내용인 듯한 컨트리 음악이 크게 흘러나왔다. 가사보다는 리듬이 중요한 음악이었고 앨런은 곧 다가올 주말을 생각하며 기분 좋게 노래를 즐겼다. 옆자리에 앉은 신입교육생 버스터 팁슨이 소리를 좀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버스터는 일주일 내내 이것저것 불평하거나 질문을 던져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타입이었다. 앨런이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고 묻자 버스터는 라디오 소리가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는 매뉴얼의 내용을 언급했다. 채용 당시 론이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이라며 규칙을 따지는 모습에 앨런은 짜증이 났다. 앨런은 입에 담배를 물고 주머니 깊숙이 들어간 라이터를 찾으며 커피를 쏟지 않으려 집중했다. 그러고는 금요일이니 걱정 말라며 버스터의 말을 가볍게 넘겼다. 버스터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다. 앨런이 견눈질로 보니 버스터는 오늘 아침 셔츠를 빳빳하게 다려 입은 상태였다. 아마 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준비했을 것이고 수첩과 펜까지 챙겨가 론의 말을 받아 적으며 그의 지혜를 칭송했을 모습이 그려졌다. 앨런은 버스터라는 이름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라이터를 찾아낸 순간 배달 차량이 다시 갓길로 덜컹거리며 밀려났다. 앨런은 버스터에게 대체 이름이 왜 그 모양이냐고 물었다. 버스터는 미간을 찌푸리며 어머니 쪽 집안의 가문 이름이라고 답하더니 오늘 배달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되물었다. 일주일 내내 반복되는 질문이었지만 앨런은 버스터가 왜 그 숫자에 집착하는지 알 수 없었다. 주유소와 편의점에 각종 간식거리와 부품들을 배달하는 이 일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핵심이었다. 빨리 끝내면 론이 배달지를 더 추가하기 때문이다. 앨런은 작년에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팹리코 카운티 전체를 도는 지루한 경로였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거쳤던 건설 현장이나 조경, 세차 일보다 훨씬 만족스러웠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원하는 만큼 크게 음악을 틀 수 있고 상사의 간섭 없이 적당한 급여를 받는 지금이 최고였다. 앨런은 팔꿈치로 운전대를 조절하며 두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열린 창문 밖으로 연기를 내뿜은 그는 오늘 일정을 다 마치기만 해도 다행이라며 투덜거렸다. 옆자리의 버스터는 창밖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점심시간을 너무 길게 잡은 것 아니냐고 중얼거렸다. 앨런은 버스터가 나이만 많을 뿐 사실상 어린애 같다고 생각하며 짜증이 났다. 하지만 그가 론에게 자신이 게으름을 피웠다고 보고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앨런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점심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고객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물건만 전달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항상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버스터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규칙을 언급했다. 앨런은 사람마다 나쁜 습관 하나쯤은 있는 법이라며 넘겼다. 하지만 버스터가 라디오 소리를 크게 키우는 것까지 지적하자 앨런은 상대가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목록처럼 정리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했다. 앨런은 버스터가 첫 주를 잘 보냈으니 축하하는 의미였다고 말하며 일과가 끝나면 론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론의 이름이 나오자 버스터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일주일 내내 차 안에서 함께 지낸 앨런에게는 그 짧은 종적이 무척 반가웠다. 빨리 오늘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혼자 벤을 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오늘 밤에는 마을 외곽의 허름한 술집인 타이드호텔을 향해 버스터를 잇고 주말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곳에서 맥주를 마시고 당구 게임을 즐기며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매력적인 바텐더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밤에도 같은 일정을 반복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오랜 연인인 레오와 시간을 보내지 않고 갑자기 집으로 찾아올까봐 걱정이었다. 어머니가 왜 레오와 결혼하지 않고 다 큰 아들의 집을 확인하러 오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번 주말만큼은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싶지 않았고 월요일에 조금 피곤한 상태로 출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때쯤이면 버스터가 자신의 트럭으로 돌아갈 시점이라 충분히 축하할 만한 일이었다. 한편 메릴린 보너는 아들 앨런을 걱정했다. 성인인 아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려 노력했지만 앨런이 항상 쉬운 길만 선택해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27살임에도 10대처럼 구는 모습이 불편했다. 어제 아들의 집에 들렀을 때 앨런은 게임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한판 해보겠냐고 물었다. 문가에 서 있던 메릴린은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구는 아들을 보며 어떻게 이런 아이로 키웠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도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다. 앨런은 다정하고 직장도 있으며 사고를 치지 않는 평범한 성인으로 성장했다. 요즘 세상에 이만하면 충분했다. 마을의 소문이나 신문을 보면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나 유복한 집안의 자제들조차 마약이나 술에 빠지거나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곳 같은 작은 마을의 현실은 겉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그림과는 전혀 달랐다. 의사나 변호사, 사업가 정도를 제외하면 고소득 직종이 거의 없었다. 아이를 키우기엔 좋았지만 청년들이 꿈을 가질 만한 일자리나 주말에 즐길 거리,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조차 부족했다. 앨런이 왜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며 행복해한다면 돕고 싶었다. 그래서 농장 근처에 넓은 이동식 주택을 마련해 아들의 자립을 도왔다. 오리엔탈이라는 마을의 실체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지는 않았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키우며 관점이 바뀌었기에 마을에 다른 명망 있는 가문 사람들과는 달랐다. 베넷 가문의 일원이고 명문대를 졸업했어도 은행이 과손을 압류하려 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가문의 이름이나 인맥, 경제학 학위조차 무너져가는 가정을 지탱해주지는 못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과 실질적인 행동이었다.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보다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가 본질이었다. 그래서 세상이 당연히 자신을 대접해줄 것이라 믿는 상류층 자제들보다 성실한 이민자를 고용하는 편을 택했다. 에블린이나 유진 같은 이들에게는 신성모독처럼 들리겠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진 세상에 매달리는 공룡과 같았다. 최근 마을 회의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말했다. 예전 같으면 큰 소동이 일었겠지만 현재 마을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메릴린이었기에 그들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데이비드가 세상을 떠난 뒤로 메릴린은 스스로 쟁취한 독립적인 삶을 소중히 여겼다.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직접 주도하는 감각이 좋았기에 레오가 여러 번 청혼했음에도 거절했다. 모어헤드 시티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레오는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으며 아이들도 그를 무척 따랐다. 에밀리와 앨런은 메릴린이 왜 계속 거절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레오는 그녀의 대답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두 사람 모두 현재의 관계에 만족했다. 내일 밤에는 함께 영화를 보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들렀다가 25년 가까이 지켜온 습관대로 데이비드의 묘소를 찾을 계획이다. 그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레오를 만날 것이다. 남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메릴린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레오를 사랑했고 두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마을 반대편에서는 아만다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어머니의 무거운 침묵을 외면하려 애쓰고 있었다. 전날 밤 아만다가 귀가했을 때 어머니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왜 전화를 하지 않았는지를 따져 물었다. 아만다는 전화를 했다고 대답했지만 어머니가 원하는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두통이 심하니 방에 가서 쉬겠다고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침부터 냉랭한 분위기를 풍겼다. 주방에 들어설 때 짧게 인사를 건넨 것 외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을 내쉬며 토스터기에 빵을 넣었을 뿐이다. 빵이 구워지는 동안 어머니는 아까보다 조금 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한숨을 내뱉었다. 어맨다는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만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저 커피를 마시며 참아냈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자극해도 말다툼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토스터기에서 빵이 튀어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서랍을 거칠게 열어 칼을 꺼내더니 빵에 버터를 바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기분이 좀 나아졌는지 물었다. 어맨다는 고맙다며 그렇다고 답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말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어맨다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늦게 출발했다고 다시 말했다. 어머니는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다고 말했다. 어맨다는 배터리가 나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어젯밤 이곳으로 오는 길에 미리 생각해둔 핑계였다. 어머니가 접시를 집어들며 프랭크에게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어맨다는 그가 퇴근하고 1시간 뒤에 통화했다며 신문을 집어들고 무심하게 헤드라인을 훑었다. 어머니는 프랭크가 이곳으로도 전화를 했다고 덧붙였다. 어맨다는 그래서 어떠냐고 되물었다. 어머니는 프랭크가 어맨다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며 그가 알기로는 이미 2시쯤에 출발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어맨다는 출발 전에 볼 일이 좀 있었다고 답했다. 거짓말이 너무 쉽게 튀어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한 탓이었다. 어머니가 프랭크의 목소리가 화난 것 같았다고 말하자 어맨다는 그가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이며 아마 기억조차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맨다는 식탁에서 일어나 커피잔을 다시 채우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다. 자리에 앉은 어머니는 어젯밤 프리지 게임에 초대받았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는 30년 가까이 같은 모임에서 게임에 중독될 만큼 열중해 왔기에 어맨다는 그냥 가셨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맨다가 오는 날이라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가지 못했다며 뻣뻣하게 앉아 유제니아 윌콕스가 대신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유제니아는 거리 아래쪽의 화려한 저택에 사는 인물이었다. 어머니와 유제니아는 평생을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지만 집과 정원의 상태부터 레드벨벳 케이크를
누가 더 잘 만드는지까지 모든 면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였다. 어멘다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미리 연락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어머니는 유제니아가 비딩 방법을 전혀 몰라 게임을 망쳤고 마사인이 이미 전화를 걸어 불평했다는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마사인에게 어멘다가 마을에 왔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자연스럽게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어멘다는 미간을 찌푸리며 커피잔을 내려놓고는 어머니가 정말로 수락한 것인지 물었다.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긍정했다. 순간 도슨의 얼굴이 떠오른 어멘다는 시간이 날지 모르겠다며 둘러댔고 오늘 밤에 빈소가 마련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어머니는 빈소가 있을지 없을지가 어떻게 불확실할 수 있느냐며 되물었다. 어멘다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장례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해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변호사가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어머니의 말에 어멘다는 턱이 도슨과 자신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던 일만큼이나 흔한 일이라 생각하며 그저 턱의 뜻대로 하는 것일 거라고 대답했다. 턱의 이름이 나오자 어머니는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에블린 콜리어는 늘 화장과 장신구를 완벽하게 갖춘 모습으로 방을 나섰으며 언제나 남부의 전통적인 품격을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어멘다가 정말로 그 남자를 잘 알았던 것도 아니면서 왜 굳이 이곳까지 돌아와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멘다는 그를 알고 있었다고 짧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어멘다가 마을에 계속 살고 있었다면 이해했겠지만 굳이 이곳까지 찾아올 이유는 없었다며 의아해했다. 어멘다는 그저 예의를 갖추러 왔다고 답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남자의 평판이 좋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다며 친구들에게 딸의 방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어멘다는 굳이 무언가를 말해야 하는지 되물었지만 어머니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라며 어멘다라는 존재 자체가 흥미롭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어멘다는 어머니 말투에서 묘한 기색을 느꼈고 커피에 크림을 섞으며 자신이 그렇게 화제거리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프랭크와 아이들을 함께 데려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어멘다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남편은 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상황을 설명하며 딸이 어머니를 보러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대꾸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진실을 말하자면 사람들이 정말 흥미로워하는 점은 딸이 어머니를 아이 보러 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쏘아붙였다. 어멘다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어머니는 어멘다가 자신이 없는 시간을 골라 오리엔탈에 왔으며 알리지도 않고 집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적대감을 숨기지 않은 어머니는 작년 크루즈 여행이나 재작년 찰스턴의 자매를 방문했을 때처럼 어멘다가 몰래 다녀갔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작은 마을이라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모두 보았을 텐데 어떻게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어멘다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어머니는 잘 다듬어진 손을 들어 이를 제지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나이가 들었을 뿐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니기에 어멘다가 이곳에 온 이유를 정확히 안다고 단언했다. 장례식에 맞춰온 것은 결국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몰아세웠다. 쇼핑을 가거나 해변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던 그동안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쏘아붙였다. 어멘다는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정적이 흐르는 사이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고 다시 말을 건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는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다. 어머니는 그동안 어멘다를 위해 함께
거짓말을 해왔으며 이제는 지쳤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여전히 엄마이니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다독였다. 어맨다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자신의 목소리에서 10대 시절의 짜증 섞인 말투가 묻어나는 것 같아 스스로가 싫어졌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물었으나 어맨다는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머니가 프랭크의 이름을 언급하자 어맨다는 커피잔에 손잡이를 반대편으로 돌렸다. 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물었지만 어맨다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거절했다. 도와줄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어맨다는 다시 한번 아니라고 답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어머니의 물음이 이어지자 어맨다는 문득 도슨을 떠올렸다. 턱의 주방에서 도슨이 쏟아주는 관심 속에 머물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고 어떤 결과가 따르더라도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밀려왔다. 어맨다는 결국 자신도 잘 모르겠다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어맨다가 씻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자 에블린 쿨리어는 뒷베란다에 서서 강물 위로 얇게 깔린 안개를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안개가 겉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아버지의 방직 공장 근처에 살 때도 주말이면 다리까지 나가 시간을 보내곤 했다. 남편 하비는 그런 아내의 취향을 알고 결혼 후 몇 달 만에 강가에 있는 집을 샀다. 콜리오 가문이 소유한 땅이 많아 시아버지에게 헐값에 산 집이었지만 에블린에게는 남편의 세심한 배려가 더 중요했다. 그녀는 지금의 어맨다에 대해 상의할 수 있도록 남편이 곁에 있기를 바랐다. 어맨다는 어릴 때부터 수수께끼 같은 아이였고 습한 여름날 뒤틀린 문짝처럼 고집이 셌다. 곁에 있으라는 말에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예쁜 옷을 입으라는 말에는 옷장 구석에 있던 옷을 꺼내 입고 계단을 내려왔다. 콜리어 가문의 일원으로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기에 어린 시절에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지만 10대가 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도슨 콜과 어울리기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거짓말과 외출, 변덕스러운 태도가 이어졌고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어맨다는 톡톡 쏘는 대답을 내놓았다. 에블린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기 시작했으며 버번 위스키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면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다행히 도슨과 헤어지고 어맨다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관계는 회복되었다. 손주들이 태어나며 행복한 시간도 보냈지만 걸음마를 떼던 어린 소녀를 잃은 슬픔은 컸다. 에블린 역시 어맨다를 낳기 전 유산을 경험했기에 삶의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도 어맨다가 적절한 시간을 거쳐 다시 일어서고 자선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은 만족스러웠다. 듀크대학교 병원에서의 봉사나 모금모창 같은 일들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한 성과였다. 최근 어맨다는 10대 시절처럼 거짓말을 하며 예전에 좋지 않은 습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모녀 사이가 늘 절친한 친구 같을 수는 없으며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삶은 원래 엉망인 법이니 불평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맞았다. 어맨다와 프랭크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어맨다가 혼자 우는 일이 많았고 프랭크가 술을 지나치게 즐겼던 기억이 났다. 에블린 역시 남편 하비와 함께하며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관계를 개선하려면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했지만 어맨다는 아무런 조언도 구하지 않았다. 어맨다가 거짓말을 반복하는 모습은 이미 위태로운 결혼 생활에 문제를 더하는 일이었다.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는 딸이 남편에게는 정직할 리 없었으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어멘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더 세심하게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다. 도슨이 마을로 돌아왔다. 소미 아이유 도슨에 물러 테드 콜은 오두막앞 계단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나무들에 걸린 사냥감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가죽이 벗겨진 사슴 2마리가 충들어진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고 그 아래 흙바닥에는 내장이 고여 있었으며 파리들이 고기 위를 윙윙거리며 기어다녔다. 아침바람에 썩어가는 사슴 몸통들이 조금씩 회전했고 테드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도슨이 나타난 것을 본 것은 물론이고 에이비 역시 그를 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에이비가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도슨의 뻔뻔한 등장만큼이나 테드를 화나게 했다. 테드는 형인 에이비에게 점점 실증이 났다. 늘 지시만 받는 상황과 가족의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쌓였다. 최근 에이비는 예전 같지 않았고 커터칼을 든 괴한에게 죽을 뻔한 일까지 겪었다. 테드가 곁에 있었다면 막았겠지만 에이비는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고 이는 그가 부주의해졌다는 증거였다. 특히 캔디인지 케미인지 하는 세 여자가 에이비를 망쳐놓았다고 생각했다. 테드는 그녀의 외모가 탐나긴 했지만 여자는 그저 필요할 때 취하고 말 잘 듣게 길들이면 그만이라는 단순한 규칙을 믿었다. 에이비는 그 당연한 사실을 잊은 듯했다. 테드는 얼굴을 마주하고 거짓말을 한 형과 조만간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담배꽁초를 테라스 밖으로 튕겨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은 도슨을 없애는 것이었다. 도슨 때문에 코가 휘어지고 턱을 철사로 고정해야 했으며 그의 조롱 섞인 말 한마디에 인생의 9년을 허비했다. 누구든 자신을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도슨이나 에이비 그 누구라도 예외는 없었으며 테드는 이 순간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테드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색이 전환기에 지어진 낡은 오두막 안에는 천장에 매달린 전등 하나가 겨우 빛을 내고 있었다. 새 살백이 티나는 낡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으로 디즈니 만화를 보고 있었고 엘라는 아무 말 없이 그 곁을 지나쳤다. 주방의 프라이팬에는 베이컨 기름이 두껍게 눌어붙어 있었으며 엘라는 하이체어에 앉아 칭얼거리는 아기에게 음식을 먹이고 있었다. 아기의 얼굴은 노랗고 끈적한 물질로 덮여 있었다. 20살인 엘라는 좁은 골반에 갈색 머리를 가졌으며 뺨에는 죽은 깨가 퍼져 있었다. 임신 7개월인 그녀의 배는 입고 있는 옷 위로 불룩하게 솟아 있었고 늘 그렇듯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테드가 카운터에서 열쇠를 집어들자 엘라가 그를 돌아보며 왜 치렀느냐고 물었다. 테드는 상관하지 말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다시 몸을 돌린 엘라의 뒤에서 아기의 머리를 툭툭 친 뒤 침실로 향했다.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글로 권총을 꺼내 허리춤에 찔러 넣자 세상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흥분이 밀려왔다. 이제 모든 일을 완전히 끝낼 때였다.